자,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1회 1단원부터 바로 두 번째 지문, 나지문,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현대 소설이고 비교적 분량이 짧은 단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과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과학 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바로 현실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배경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자, 제재는 로봇 도우미. 앞으로 미래는 정말 집집마다 로봇이 이제 가정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주제는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로봇이 인간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바로 인간보다 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에게 느끼는 주인공의 심경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감내하는 여성의 고단한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했죠. 됐습니까? 2번만 줘. 네. 또 딱 잡읍시다. 실망했네.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바탕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는 굉장히 짧은 내용만 실려 있으니까 후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봅시다. 자, 나는 홀로 아이를 기르며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시점이 몇 인칭?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홀로 아이를 기르며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나의 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즉 여성 혼자 자식을 기르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나는 늘 필요한 자신과 생기 있는 후배 구, 활기차고 능력도 뛰어난 홍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인원 감축이 예고되자 위기감을 느낀 나는 로봇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한다. 나와 똑같이 생긴 로봇 도우미 트윈 사이보그는 육아와 가사를 완벽히 해내고 나는 모처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바로 이 트윈 사이보그라고 하는 로봇 도우미. 그렇죠? 이 트윈 사이보그는 바로 뭐다? 나의 개인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몸살이라도 걸려 주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내 인생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과 극적으로 불화하며 진행되어 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 뻗어버릴 줄은 몰랐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나는 지금 바로 뭡니까?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 어떻게 되었다? 뻗어버렸대요. 뭐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뻗어버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몸살에 걸린 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인데다 그 홈페이지의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서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꼭서로 표시합시다. 그 홈페이지에부터 꼭 참석해야만 했다까지 꼭서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즉 앞에서 지금 회사가 인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치, 그죠? 바로 그러니까 나는 바로 뭐다? 회사의 인원 감축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는 할 수 없이 바로 뭐다? 바로 그것을 회사에 보내게 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 로봇을 자기 대신해서 회사에 출근을 시켰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 그치? 자,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굴덩이인데다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찼다.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나의 지금 첫 번째 심리는 바로 뭐다? 트윈 사이보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치?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것으로 인한 나의 감정 및 생각의
변화 첫 번째. 그렇죠. 여전히 어떻게 생각했다. 그렇죠. 회사에서 그것이 로봇임을 알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자,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질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해서 악몽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악몽을 꾸게 된 이유도 바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료실로 불렀다. 호출된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온몸에서 식은땀이 솟아났다.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꼭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즉 바로 뭐다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로봇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홍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무해졌다.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될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그쵸? 바로 인원 감축이라는 이라는 위기 상황에 그것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발휘를 했다는 거죠. 자, 억지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라는 거. 즉 바로 뭐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나중에 로봇한테 대신 공부시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라는 거죠. 자, 네모 칩시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나의 감정 변화 두 번째.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어떤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 그렇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로봇임을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여기서는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그쵸? 사무실은 술렁거렸다. 홍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에 놀란 눈치였다.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문제는부터 없다는 데 있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그렇죠? 그것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그렇죠.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욱더 어떻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렇죠.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것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 3개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뭐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의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자,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그렇죠? 얼른 봅시다. 자, 다음 날부터 그렇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즉 바로 그것의 능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난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바로 뭐다? 다음 세 번째 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로 뭐다? 로봇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 먹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어때? 자신은 공허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 및 생각의 변화 세 번째. 그렇죠? 바로 뭐다? 그것이 회사 일을 대신하게 되자 공허감과 불안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은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회사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능력이 누구한테 뒤처지고 있다? 그렇지. 인공지능 로봇인 그것. 그죠? 트윈 뭐였지? 회사 이름이? 로보틱스였죠. 그렇죠? 그 회사의 그 로봇에 더욱더 뒤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장미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그렇죠?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답 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어졌다라는 거야. 즉 바로 뭐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청받은 수정 작업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작업이 나가 해내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죠? 자,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주기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하고. 그죠? 즉 그만큼 그것이 일처리가 굉장히 완벽했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치? 잠깐만. 그쵸. 자,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속상한 건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것까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변화 네 번째. 바로 동료들의 변화에 속상함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구와 홍에 대한 성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도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즉 예고대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그렇죠. 이것은 바로 내가 아닌 사실 누가 받았던 평가다? 바로 그렇죠. 그거 로봇이 받은 평가라는 거죠. 그렇죠.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되는 기분이었다. 그렇죠. 이것도 네모칩시다.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되는 기분이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변화 다섯 번째. 그렇죠. 바로 동료들에게 거리감과 혼란을 느끼더라는 거죠. 자,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로봇 때문에 바로 뭐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 소설이 바로 이 뭡니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서 인간이 오히려 역으로 소외되는 세상의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제쳐두고 지금 여기서 나의 처지는 바로 뭡니까? 아까 특징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바로 나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구자명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아침에 햇살이 얼마나 비치는지 봄이 와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관계없이 구자명시는 계속해서 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자명시가 회사에 가는 30분 동안 자는 시간은 어젯밤에 아기가 울어서 10분을 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10분을 썼고 또 시어머니 봉양을 하느라 또 10분을 써서 그 30분을 보상받느라고 출근 시간 내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담은 시, 일종의 페미니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소설은,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가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글에서는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시각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죠?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글은 이제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소설화시켜서 다룬 작품입니다. 그죠? 이 작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오히려 이 글의 작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지? 부정적인 인상이 더 강하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든 이런 것들을 몸에 가상으로 꾸며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소설과 같은 문학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문, 논설문 혹은 뭐 이런 방송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반면에 소설이나 그 시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글. 자, 이거는 이제 논설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죠. 그렇죠? 자, 성격은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자, 제재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다루고 있고, 주제는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죠. 특징은 첫 번째로 자, 글의 도입부에는 바로 소설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 소설 내용을 제시하니까 당연히 무슨 효과가 있겠어? 좀 더 집중. 그치,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독자의 무엇을 유발한다? 관심. 그치, 관심, 흥미를 유발한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자, 그 다음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쵸? 시대에 인간이 겪게 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는 아니겠죠. 아직은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생각, 상상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쵸? 자, 인공지능 전문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도 이 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왜 이렇게 몽롱하고 있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사유와 성찰의 뒤인 보도록 합시다. 영국 작가인 E.M. 포스터의 소설 기계는 멈춘다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자, E.M. 포스터의 소설 기계는 멈춘다. 그렇죠? 그래서 도입부에 바로 뭐다? 소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고 자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는 멈춘다는 인간의 기계 의존이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기계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그려진다. 1909년에 발표된 이 단편 소설에는 이미 지금의 인터넷이며 전자우편, 화상회의, 태블릿, 온라인 대중강의, 대면 접촉 기피 같은 현상들이 예언처럼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20세기 초, 아주 오래전에 지금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은 시기지. 그치? 그래서 100년도 넘게 전에 그려진 그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작중인물은 이런 말을 한다. 기계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꺽쇠로 표시합시다. 기계는 우리를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기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다? 바로 인간의 모든 삶과 일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무소 불위의 힘을 지닌 것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기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기계에 슬슬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곳에서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지만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계여, 기계여 라고 외친다. 해가 갈수록 기계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인간의 지능은 줄어들어 기계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인간은 한없이 안락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서서히 퇴보했고 기계만이 진보하게 되었다. 소설은 기계가 작동을 멈추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끝이 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기계 의존적인 삶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봤을 애니메이션이 있죠. 바로 월이 같은 애니메이션 본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어? 네. 안 봤어? 월이 보면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사람들은 어때? 전부 다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로 나가 있고, 그치? 지구는 오로지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로봇인 월이가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월이가 우주선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어때? 전부 다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비대하고 뚱뚱해져가지고 있는 거, 움직이질 않으니까 팔다리는 짧아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인간의 모습은 갈수록 인간은 이제 기계의 노동을 전적으로 맡기고 노동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자가 예측한 미래 인간의 모습은 머리는 이따시만하게 크지만 손막은 퇴화해가지고 거의 짧아가지고 이렇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측을 할 정도로 미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기계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그쵸? 바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소설에서 두 가지 교훈을 끌어낸다. 우리가 문명을 경영하는 일을 기계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과, 그러면 지금 이 러셀 교수가 경고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우리가 문명을 경영하는 일을 기계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이것이 바로 뭐다? 러셀 교수가 말하는 교훈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다음 세대는 그런 능력을 배울 동기마저 잃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훈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학습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문명을 잃은 인류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중대한 교훈은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인간이 의식 없이 기계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기계의 지배를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는 역설한다. 여기서 역설은 강하게 주장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역설법 할 때 그 역설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단어 의미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는 역설한다. 자율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렇죠? 가치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 해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최선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인간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자동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선호한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해서 행사해야 할 결정권까지 하나둘 기계에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쵸? 바로 쉽고 빠르고 여기서부터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정말 몰라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성찰하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질문을 한 의도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기계에 의존하는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성찰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심코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여러분들의 패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글을 볼 때, 휴대폰으로 볼 때. 찾아보기보다는 피드에 뜨는 걸. 그치? 피드에 뜨는 것 중에 그냥 선택해서 보잖아. 그치?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거기서만 내가 선택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기계 인공지능은 뭐야? 그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선택할 필요도 없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뜨는 걸 다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치? 바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마저 기계에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자의 삶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줄 칩시다. 바로 꺽쇠로 표시합시다. 밑줄보다는 페이지가 넘어갔으니까 표시하기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소비자의 삶. 그치? 즉 바로 뭐다?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 그쵸. 바로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의 부정적인 미래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인문학이 싹트던 시기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는 아까 특징에서 했었던 바로 뭐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을 신적인 것이라 부르며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는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 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를 하고 있죠. 인간만의 특권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바로 뭡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칸트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뭐다? 사고를 잃은 존재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시각인 겁니다. 알겠죠? 즉 인간은 오직 뭐다?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것이고 사고하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으로부터 더 나아간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래전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하고 성찰하면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야 할 것은 인간 특유의 성찰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즉 바로 뭐다? 우리가 부정적인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의 그런 사유적인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글이 바로 이 논설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소재로 갖고 있지만은 각각이 서로 다른 생각들 그리고 각각들이 제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이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말하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심화 확장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그리고 아까 소설 같은 경우도 여성의 삶을 포커스로 맞추게 된다면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 우리 동네 구자경 시라고 하는 그런 시와 함께 또 심화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악랄하게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시 중에 보면 규원가 같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옛날 고전 작품. 그런 작품도 보면은 이제 여성의 그런 좀 비참한 삶, 중세시대. 그 허난서론에 비참했던 일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 같은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단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화 확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까 유념을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법 문제, 한글 맞춤법 문제 뒤에 실어놨으니까 조금 풀다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법 문제 중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들 그 저번에 숙제 줬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해가지고 풀이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글 맞춤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